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2020년이 곧 시작되죠. 그러고 보니까 21세기 세 번째 10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주식시장 주가 상승으로 시총 대략 한 25조 달러 증가했고요. 채권 시장은 금리 하락으로 13조 달러 정도 자본 이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 돈 좀 보셨습니까? 앞으로 10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구판 뒤집어 버리고 새 판을 짜는 그런 새로운 산업이 출현할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우리 일과 삶을 혁명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이들이 제공하는 그 재화와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1,500조 원 이거 넘었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의 코스피 시장 900여 개 회사 전부 시가총액이 1,500조가 안 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간 미국의 GDP 그래프 보시면 평범한 것 같잖아요. 중간에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 한번 했고요. 또 이를 극복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의 지난 20년 모습이 저런데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화려한 성장이 가능했을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산업을 리딩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그래서 지난 1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을 보내면서 누적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이후에 과연 새로운 신산업이 뭐가 될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잠재적인 위험 요인 2개는 넘는 것 같고요. 3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2.5개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 문제, 태산처럼 쌓이고 있는 글로벌 부채 문제가 지금 상당한 위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극복, 금융위기라는 게 결국 빚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빚의 문제를 더 많은 빚으로 틀어막은 것이라고 저는 정리를 합니다. 사상 최저금리, 그 다음 천문학적 돈의 살포, 그 결론은 부채 증가입니다. 중공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 부채가 지금 급증했고요. 지금 보는 그래프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미국도 부채 문제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하죠. 금리 내리고 돈을 천문학적으로 갖다 풀어도 인플레이션은 없고요.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오른 것은 주식값, 채권값, 부동산값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버블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글로벌 위험은 고령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미국도 예외는 아니지만은 상대적으로 미국은 매우 양호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통계는 80세 이상 총 인구 중에 8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5년에 3.7%였다는데 이게 2030년에는 5.4% 정도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정말 심각하죠. 그 중에서도 중공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일본의 노인들은 대체로 부자들이죠. 일본은 부유한 국가인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이했다면 중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공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부는 어느 정도 쌓였지만 개인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향후 중공의 근본적인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될 것이고 이 사회적 불안은 언제든지 정치적 급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의 영상을 올린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여전히 심각하죠. 이 고령화 문제는 한국도 심각한 장기적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또
한국의 그 저출산은 최근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라고 이름을 붙였는 거, 상대적 중요성이 앞에서 본 부채의 문제와 고령화 문제보다는 약간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리스크 중에 아주 심각한 내용 중에 속하는 온난화 정도. 그래서 온난화 진행되는 거는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파리 기후협약에서 글로벌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할 의무가 다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탄소 배출 줄이는 이 문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과거 10년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그런 전통적인 산업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들을 극복을 하고 지금까지 도약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근본적으로 이 부채 문제는 모든 채무자를 다 살릴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한폭탄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을 경착륙을 하는지 연착륙을 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준공을 주시하는 것이고요. 고령화 문제는 결국 다음 10년 기간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구 구조를 가진 나라들, 가령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들 국가가 주목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제는 수시로 지금까지 계속 다루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할 것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문제, 결국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기대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이 체제 하에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시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그런 기술 혁신이라고 봅니다. 지금 누구나 기대하는 기술 혁신 중 하나가 가령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 이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5G라고 그러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로봇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건 현대자동차건 이런 거대 제조 라인에서 있었던 그런 로봇들은 그냥 프로그램된 대로 물건 제조하는 그런 로봇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이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터넷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을 제일 먼저 유선으로 연결했고, 그 다음에는 무선으로 연결한 것이었죠. 이제는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또 사물과 사물을 직접 연결한다는 겁니다.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그 중심에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향후 한 2, 3년 이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누구나 예상되는 그런 분야죠. 그런데 이런 걸 바탕으로 또 더 근본적이고 더 장기적인 새로운 산업으로 저는 우주 산업을 주목을 합니다. 스페이스 이코노미 또는 스페이스 비즈니스 또는 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이런 거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페이스 비즈니스나 스페이스 인더스트리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인공위성 도움으로 특정 시각에서 위치 정보를 3차원 실시간으로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차원 정보라는 것은 특정 위치의 고도, 미도, 경도 이런 정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이용해서 지구촌 어디를 가든 방향을 잡고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여기서 대전 시내의 어떤 곳에 길을 찾는 거나 호치민 시내에서 길을 찾는 거나 구글 지도를 이용하면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산행을 할 때요,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GPS 활용해서 산길을 찾아갑니다. 처음 가는 깊은 산속 한밤중이라도 길을 찾아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위치 정보 정밀성을 이제 더 높여주겠죠. 그렇게 해야지 5G나 자율주행이나 뭐 지능 로봇이나 무인 택배나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프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도 뭐 기상 정보나 재난 정보나 하여튼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 산업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우주 산업이란 우주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매매하고 또 신나게 노는 거, 논다는 게 관광이나 레저 생각하면 되겠죠. 저는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쉽게. 우주 산업이란 우주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매매하고 신나게 노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지구가 아닌 우주입니까? 도대체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이 무엇입니까? 가령 초정밀 기계 부품을 만들거나 베어링 같은 거, 반도체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니면 초정밀 의약품을 만들 때 지구 중력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무중력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이런 거 필요 없었단 말이죠. 근데 점점 더 고도화되니까 중력 영향을 배제하는 무중력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무중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문제는 늘 돈 때문에 발생하니까 우주에서 무중력 환경은 공짜이잖아요. 그런데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통비, 즉 물류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연 우주 물류비를 확 낮추는 신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 예? 지금 말이죠. 중공이 로드 앤드 벨트 이니시에이티브 1대1로 정책을 지금 국가 사활을 걸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실크로드인데 그 중세 실크로드가 뭡니까? 육상 장사길이었잖아요. 육상. 그 중세의 그 육로를 통해서 돈이 오고 갔잖아요. 돈과 물건이 오고 갔다고요. 그래서 중세에 번성하던 그 실크로드가 대략 한 13세기, 14세기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죠.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항해 시대 시작되면서 배를 이용해서 바다를 통해서 물류하는 게 물류비가 훨씬 적어졌다는 거죠. 이 물류비 현저히 낮춘 것, 이게 육상 실크로드가 망가진 그 원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 물류비만 확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의 탄소 엔진으로는 힘들 것이고요. 인간이 알고 있는 다른 힘의 원천이 많이 있습니다. 원자력도 있고 핵 융합력도 있고 전자기력도 있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한 새로운 로켓 기술이 진전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주 산업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의 모습이 어떨까? 이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쉬운 것부터 정리하겠습니다. 1번에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그런 그 데이터, 이거 상업적 활용, 앞으로 점점 더 고도화되고 다양화될 것입니다. 지금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거 계속된다는 거죠. 5G나 자율주행이나 무인 택배나 뭐 지능형 운송 로봇이나 이런 거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스트럭처 제공하는 게 바로 우주 산업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기본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우주 공장이 출현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이것은 우주 물류비를 내리는 새로운 로켓 기술의 실용화 정도에 비례해서 진전이 되리라고 봅니다. 가령 화성에 철이 많다면 화성에 무인 제철소 공장 지을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철광석 가져와서 지구에서 철을 만들 게 아니라 아예 제철소를 화성에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철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고요. 나머지 철은 우주 건설에 자급자족하면 됩니다.
목성의 본질은 수소가 대부분인 기체 덩어리 아닙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수소 광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현재 그 상태로는 지구에서 연료용 수소를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소 경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소 경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와 관련되는 여러 영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즉, 탄소는 땅을 파디벼서 캐내오면 되는데, 있는 탄소를 가져오면 되는데, 수소는 없기 때문에, 연료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소를 만드는 원 재료가 뭐 석탄이건, 석유건, LNG 가스건, 이런 탄소를 원재료로 한 다음에, 탄소 화합물을 원재료로 한 다음에,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서 그 유기화합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추출해야 되는데, 그때 가해지는 엄청난 에너지를 전부 탄소를 태워서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태워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로 다시 전기 만드는 그런 덩신짓을 하지 말고, 탄소를 태울 때 나오는 열로 바로 전기를 만드는 게 더 똑똑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수소를 산업용 원료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연료로 사용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소 경제는 지금 지구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목성에는 수소가 대기 중에 무진장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공기 광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기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수소 광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목성에다가 수소 생산 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구에서는 탄소에서 수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탄소 태운 에너지로 탄소를 원료로 수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요, 목성에서 수소 만들어서 수소를 지구에 가져와서 다시 전기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성에서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바로 이 수소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전기를 만들고요. 전기 만드는 게 뭡니까? 발전하는 거죠. 수소 연료 발전소를 거기다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이 전기를 지구로 택배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가스를 액화하는 것보다 수소를 액화하는 게 더 어렵고요.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액화한 수소를 장거리 운송하는 거 매우 위험하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수소 자체를 운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택배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선을 쭉 까는 거죠, 전선. 가스는 파이프라인으로 운반하고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운반하니까 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목성에서 지구까지 전선 못 깔죠. 네. 그래서 바로 배터리 충전해서 가져오면 된다는 겁니다. 네. 말하자면은 배터리 충전소가 목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구에서 다 사용한 배터리를 목성에 갖고 와서 충전해 오는 겁니다. 그거 다 로봇이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지금 지구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래서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사막에서 태양광 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전기를 도시로 택배를 하기 위해서 여전히 전선을 깔아줘야 하는데, 이 전선을 까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그래서 그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전기로 바닷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고 이 수소를 액화해서 운송한 다음에 다시 이 수소로 발전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것은 수소를 일종의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전기를 수소로 변환하고 다시 수소를 전기로 변환하는 이런 두 번의 에너지 변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에너지 변환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게 연력학 2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소는 액화 및 운반에 돈도 많이 들고 또 더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은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거기서 바로 배터리 충전해 갖고요,
전기로 충전하는 것은 에너지 변환보다는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기 자체를 택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가령 LNG 운반선 정도의 배를 생각하자 이거죠. 거대한 배 자체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것을 충전해서 필요한 도시에 다시 나누어 주는 거죠. 배터리 배는 무인 항해하는 일종의 지능 로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주에 호텔, 연구소다 지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위에 말한 이런 우주 물류비가 확 내려가면은 화성이나 달 이런 데다가 호텔이나 연구실 이런 거주시설 건설 충분히 가능하죠. 뭐 일종의 거대한 온실 아닙니까? 그걸 뭐 지표이건 지하이건 필요에 따라 지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수소는 목성에 무진장으로 있는데 문제는 산소일 텐데 화성에 물이 정말로 있다면 이거 분해하면 산소 얻을 수 있고요. 만약 없다면은 화성에는 산화철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산화철은 철이 산소와 결합된 거니까 목성의 수소를 활용을 해서 화성의 산화철을 환원을 시켜버리면 산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나오면 물 문제 해결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산소는 원래 식물이 만들고요. 식물은 탄소가 필요하고 산소를 만들어내고요. 동물은 산소가 필요하고 탄소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거 활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주 물류비만 확 내려가면은 이런 그 방법을 찾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주 유행, 우주 레저, 즉 우주에서 신나게 놀자가 우리의 일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술, 그게 바로 새로운 로켓 기술, 즉 우주 물류비 확 내릴 수 있는 그런 우주 교통혁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어떤 그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 이걸 한번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